1. 예, 서론과 기본적인 개념. 오늘 1장 내용을 다 다룰 겁니다. 1장 내용 오늘 다 다룰 거예요. 서론. 자, 우리가 유체 역학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걸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미케닉스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정확히 따라봅시다. 미케닉스는 뭡니까? 메카닉스. 우리는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뭐 미케니컬이든 메커니컬이든 하여튼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계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일본식 영어로 일본식 표현으로 옮겨와서 그렇지 우리는 기계공학과는 아니에요. 그죠? 기계공학과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 머시너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든지 뭐 머신 엔지니어링 이런 표현을 써야 되죠. 이게 기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미케니컬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역학이라는 의미예요. 역학. 피직스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미케닉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과를 다른 이름으로 붙인다면 역학공학과라고 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걸 공부하는 과다. 미케닉스는 그러면 뭘 포함하느냐? both 자,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stationary, 다른 하나는 moving body. 그래서 우리는 stationary 한국말로 뭐예요? 멈춰 있는. 그다음에 moving body, 움직이는. 이걸 두 가지를 다루는 게 뭐다? 미케닉스다. 그래서 나눠서 statics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dynamic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스태틱스를 학부 수업에 포함 안 시키는데 저희 때는 정력학이라고 해서 1학년 때 수업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카톡 노티피케이션 좀 끌게요. 예. 그리고 스태틱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다이나믹스를 배웠어요. 여러분들 스태틱스를 안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스태틱스 안 배우고 바로 그 솔리드 메카닉스 공부하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도 결국 두 가지로 나뉜다. 크게 하나는 fluid statics, 그다음에 fluid dynamics. 네, 형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이 유체역학도 뭐 물론 이런 움직이는 관점에서 fluid statics, fluid dynamics로도 나눌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압축성, 비압축성 유동이라고도 나눌 수 있고요. 이 비압축성 유동에서 비압축성 가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떠한 유체도 완벽하게 비압축성인 유체는 없어요. 압축을 하면 압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압축의 정도가 미미하면 비압축성이라고 보는 거고 압축이 잘 되면은 압축성 유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액체류는 압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가정을 한다? 밀도가 constant하다 하고 가정을 하는 거죠. 보통 밀도는 low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인력학에서는 비체적의 역수잖아요. 그죠? 비체적의 역수. low를 많이 쓴다. 이 비압축성 가정이 주로 어디서 적용되냐?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이
liquid, 액체류에 많이 적용이 되고 간혹 어떤 데 적용이 되냐면 가스에도 적용이 된다. 어떨 때? at low speed, 속도가 느린 경우. 속도가 빠르지 않은 가스인 경우에는 그 비압축성 가정을 씁니다. 뭐 이거는 마크 넘버라고 하는 수, 마하 넘버라는 수로 기준을 삼는데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 비압축성 과정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주로 여기서 이 중에서도 리퀴드 쪽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드로다이나믹스라고 불러요. 하이드로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얘는 유체역학보다 좀 작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체역학보다 작은 개념. 자, 요것보다 조금 더 부분집합이라고 할까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걔가 하이드롤릭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이드롤릭스. 얘는 하이드로다이나믹스는 이 둘 다 포함한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둘 다 포함하는 거고 하이드롤릭스는 리퀴드 플로우만 관심이 있고요. 리퀴드 플로우만 관심 있고 어디서 주로 파이프 그다음에 앤 오픈 채널에서 일어나는 연구들 얘를 하이드롤릭스 주로 어디서 연구하겠습니까? 이런 하이드롤릭스는 어디서? 토목공학과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공학과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제가 미국에 유학했을 때 시빌 엔지니어링 참 멋지더라고요. 표현 자체가 되게 멋지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면 토목공학과라고 해서 영어 표현이 더 세련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공학과입니다. 토목공학과에서 이런 쪽에 많이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를 어떤 식으로 또 나뉘냐면 아까는 이제 비압축성 쪽의 관점이었다면 주로 이제 압축성 유동을 다루는 게 바로 뭐냐면 가스 다이나믹스 압축성 가스 다이나믹스고 이때는 하이스피드 주로 하이스피드 에어에 대해서 하이스피드 가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인 거죠. deals with 예를 들면 에어가 되는 거죠. with significant density change. 밀도 변화가 굉장히 급격한 가스의 유동을 다루는 학문. 밀도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다는 말은 뭐다? 유체가 압축성이다. 컴프레시블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학문들을 가스 다이내믹스라고 부른다. 여기에 대한 부분 집합으로는 어떤 게 있냐? 에어로다이내믹스라고 있어요. 에어로다이내믹스는 뭐냐 하면은 gas loss 주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지나가는 유동에 대한 주로 이제 자동차라든지 로켓이라든지 에어크래프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갖는 이러한 학문들을 에어로다이내믹스 그 형상을 얼마나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유체가 부드럽게 지나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문들 이런 걸 에어로다이나믹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학문 분야를 또 세분화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유체가 뭐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실시간 수업이든 아니면은 대면 강의를 하고 있다 했을 때 제가 아마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부르겠죠. 김땡땡 학생 이렇게 하면서 유체가 뭐예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물리학과 학생, 기억도 지금 생생한데 물리학과 학생이라서 물리학과 학생이니까 잘 알겠다 싶어서 물리학과 학생 누구 유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답해 줄 줄 알았는데 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이런 반응이겠죠. 유체가 뭐냐? 유체가 유체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체가 뭐냐? 그리고 고체가 뭐냐? 이제 여러분들 과외도 하실 거 아니에요. 과외 하는데 이제 기계공학과 이제 다닌 줄을 이제 학생들이 알고 뭐 언니, 뭐 오빠 아니면은 누나, 형 이렇게 해서 유체가 뭐예요? 고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야, 막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겠죠.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유체는 유체고 고체는 고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정의를 할 때 같은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유체가 뭐냐?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definition. 유체가 무엇이냐? 유체란 유체가 갖는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유체라는 거는 하나의 유체는 A fluid deforms continuously under the influence of a shear stress, no matter how small.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 작용했을 때 유체는 연속적으로 디포밍을 하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전달 능력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뭔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뭔 소리예요? 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고체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달 능력이 만약에 작용을 했다 하면은 전달 능력은 뭐에 비례합니까? 여기서 알파라고 할까요? 이거는 비례한다, proportional to라는 의미고 얘는 알파라는 의미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가 비례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고체역학에서 공부한 훅스로우죠. 자, 훅스로우에서 왼쪽은 뭐예요? 스트레스를 의미했죠. 스트레스. 오른쪽은 뭘 의미합니까? 스트레인을 의미해요. 뭐 물론 얘를 여러분들 아마 이런 식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타우는 뭐 G 갬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얘는 shear 모듈러 쓰고 얘는 shear strain, 그다음에 얘는 shear stress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솔리드가 있는데 솔리드가 바닥면에 이렇게 있고 이 솔리드 위쪽 면에 뭐 예를 들어서 전달 응력이 작용했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디포밍을 하겠죠. 디포밍을 할 거예요. 응력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각도가 생기겠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고체라는 놈은 이 훅스로의 지배를 받잖아요. 훅스로의 지배를 받는 이 고체라는 놈은 어떠한 응력이 작용했을 때 어떤 시점에서 그 디포밍이 멈추는 거예요. 이 디포밍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디포밍이 어느 시점에 대해서
stop 하는 거예요. stop 하고 그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뭐다? 이 훅스로가 되는 거죠. 훅스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유체에서는 아까 기억을 해보시면 continuously deform 한다 그랬어요. continuously deform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물 입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물 입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 입자는 위의 그림처럼 어느 시점에 이렇게 멈춥니까? 응력이 작용하고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이게 멈추냐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디포밍을 하는 거예요. 알파 1, 알파 2, 알파 2, 알파 3 이런 형태로 계속 디포밍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얘는 그 유체는 응력이 작용했을 때, 전달 응력이 작용했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디포밍 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체라는 거는. 그래서 타우가 proportional to 알파. 알파는 여기서 strain이라고 그랬잖아요. strain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에 비례한다? strain rate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strain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비례한다 하는 거예요. strain rate에 비례한다.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뭐라 부른다? 유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유체는 고체와 다르고 유체는 전단 응력이 작용했을 때 그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형하는 걔가 뭐다? 걔가 유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 유체의 정의까지 했어요. 유체의 정의, 유체 역학의 정의, 그다음에 유체 역학의 분류 다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한 거죠.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스트레스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고체 역학에서도 공부했지만 normal 스트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shear 스트레스가 있죠. normal 스트레스는 시그마는 dFn over dA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수직 방향의 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굉장히 작은 면적이 있다 했을 때 이걸 dA라고 할게요. 작은 면적에 굉장히 작은 힘이 작용한다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A에 대해서 뭐예요? 수직한 성분이 또 있을 거고 수평한 성분이 있겠죠. 탄젠셜한 접하는 성분, 그다음에 수직 방향 성분. 얘를 FN, N, DFN, DFT라고 하면 그때의 물론 이거는 서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그때의 수직 방향의 응력을 노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고 접하는 성분의 스트레스를 shear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응력은 정의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LS2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 LS는 정지돼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지된 유체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 영어는 정지된 유체에서 normal stress는 뭐라고 불리냐? 뭐라고 불릴 것 같아요? 정지된 유체에서 normal stress는 뭐라고 불린다? pressure라고 불려요. 그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영어 공부를 하자면 지금 이 문장은 몇 형식입니까? 4형식이죠. 4형식 콜 A, B 네 수동태 형태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바로 명사 형태가 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4형식도 아닌데 여기다가 동사 뒤에 바로 그러니까 수동태 뒤에 바로 이렇게 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그냥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안 돼요. 그죠? 예, 그런 때는 전치사가 필요한 거죠. 예. 갑자기 그냥 영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그래서 이때의 스트레스는 노멀 스트레스는 정지되어 있는 노멀 스트레스는 뭐다? 프레셔인데 이때 프레셔인데 그냥 프레셔가 아니라 마이너스 프레셔. 마이너스 프레셔. 오케이? 자, 왜냐하면 이게 사인 컨벤션입니다. 사인 컨벤션. 들어봤죠? 사인 컨벤션. 부호에 대한 컨벡션이 아니라 컨벤션. 부호에 대한 약속이에요.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기준이 뭐예요? 인장 응력이 작용했을 때를 파지티브로 봅니다. 그죠? 파지티브. 이거 플러스라고 봐요. 압축 응력이 작용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전달 응력은 이런 형태로 작용할 때가 플러스고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뭐 이런 거 공부를 했잖아요. 약속인 겁니다. 약속인데 응력이라는 거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파지티브로 보는 반면에 압력이라는 놈은 뭡니까? 압력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 면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면을 누르고 있는 방향을 파지티브라고 봐요. 프레셔는 파지티브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응력과 압력을 서로 설명할 때 부호의 방식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면에 압력을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압력이라고 해서 그리는 사람들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압력은 면에 누르는 방향으로 그려주는 게 맞아요. 됐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응력에 대한 얘기, 압력에 대한 얘기는 다음 챕터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Liquid vs gas. 액체와 기체. 자, 액체가 있고 가스가 있어요. 어떤 얇은 막으로 얘를 막고 있어요. 얇은 막으로 리퀴드와 가스를 막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뚜껑을, 얇은 막을 제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제 직감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가스는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리퀴드는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리퀴드가 더 강한 힘을 갖는다. 어떤 힘? Stronger cohesive. molecular forces than gas. 리퀴드가 더 강한 응집력을 갖는다. 분자 간의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가 더 바운딩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를 포함하는 힘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이거는 우리가 이 수업에 다룰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하이드로전 바운딩, 바운딩이 아니라 그 다음에 플러스 반데르 바스 포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힘이 결합돼서 cohesive molecular force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intermolecular bonds는 어디서 더 강하냐면 solid에서 더 강해요. solid에서. 그래서 solid는 이러한 분자 간의 간격이 가깝죠. 비교적.
분자 간의 간격이 더 가까워요. 이게 뭐 때문이다? attractive force, 아까 말한 adhesive force가 솔리드에서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리큘러가 더 가까이 있는 거죠. attractive force가. 다음에 솔리드,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좀 스파르스해요, 그죠? 간격들이 스파르스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cohesive force가 작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intermolecular force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좀 듬성듬성 스파르스하게. 그러니까 가스들은 좀 더 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 이 중간에 있는 액체는 리퀴드는 이 중간 단계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책에 여러분들 그림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요거를 잘 그려놓은 게 있어서 피겨 1-5를 보시면서 좀 더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책을 기반으로 설명을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솔리드가 있고 리퀴드가 있고 가스가 있어요. 어떤 상태가 가장 엔탈피가 높겠습니까? 연력학 기억해 보시면 가스 상태일 때 엔탈피가 가장 높았죠. 그래서 이걸 에너지 레벨로 얘기를 한다면 에너지 레벨이 어디가 제일 높다? 가스인 상태가 가장 에너지 레벨이 높은 상태다. 그런 거예요. 그죠? 에너지 레벨이 가장 높고 솔리드가 에너지 레벨이 가장 낮은 상태다. 네. 그래서 얘들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겠죠.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기도 하고 리퀴드가 가스가 되기도 하고, 그죠? 또 반대의 경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것들을 각각을 다 한번 이름을 한번 더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가는 경우를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멜팅이라고 하죠. 멜팅. 한국말로 용융이라고 해요. 용융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솔리드에서 가스로 가는 경우를 뭐라고 부릅니까? sublimation이라고 해요. sublimation. 승화라고 하죠. 그다음에 리퀴드에서 가스로 가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boiling or vaporization. 네, vaporization이라고 불러요. vaporization. 기화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증발이라고 해도 되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레벨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이러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더 있어야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가고 리퀴드에서 가스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엔탈피가 더 높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은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가스가 가장 높은 상태, 리퀴드, 그다음 솔리드다. 반대로 가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면 가스에서 리퀴드로 가는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스에서 리퀴드로 가는 거를 뭐라 부른다? 컨덴세이션. 응축이라고 해요. 응축. 한국말로 응축. 그다음에 뭡니까?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가는 경우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더울 때 물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얼리죠. 네, 뭐라고 그래요? freezing이라고 하죠. freezing. 결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스에서 솔리드로 가는 경우를 디파지션이라고 부릅니다. 디파지션.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증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증착. 네. 그래서 위쪽 과정은 뭐예요?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과정이고 아래쪽 과정은 에너지를 잃으면 변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뭐라고 부른다? 이 모든 과정을 페이즈 체인지라고 하죠. 페이즈 체인지.
상변화라고 합니다. 됐죠. 네, 어쨌든 유체역학의 관심은 유체역학도 마찬가지고 연력학에서 물론 연력학 솔리드도 다루긴 하지만 주로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주로 관심 있죠. 리퀴드와 가스. 네, 여기에 좀 더 관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셔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프레셔. 프레셔는 뭐다? Result of momentum transfer. between molecular. 분자 간의 모멘텀 트랜스퍼의 결과가 뭐다? 압력이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 또 질문을 던져볼까요? 분자 간의 히트 트랜스퍼의 결과는 뭘까요? 열전달의 결과는 뭡니까? 그 메커니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열전달. 분자 간의 열전달. 뭡니까 그게? 우리가 열 전달하면 세 가지 메커니즘 있잖아요. 전도, 대류, 복사 있잖아요. 전도, 대류, 복사. 아직 열 전달을 안 배워서 모르겠다. 아니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전도, 대류, 복사가 있어요. 그 중에 분자 간의 열 전달 뭐예요? 그게 바로 전도죠. 전도를 의미합니다. 열 전달 시간 아니니까 그런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죠. 어쨌든 어떠한 압력이 있으면 그 압력이 이 분자 간에 전달돼서 이 면에 작용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압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이런 자연 현상들이 결국 이게 모리큘러 스케일에서 일어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모리큘러 스케일은 그죠? 굉장히 모리큘러 스케일로 가게 되면 측정 값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포인트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얘들을 평균 낸 어떤 특성은 어떤 지역을 평균 내서 평균 낸 특성은 거의 유니폼해요. 거의 유니폼해져요. 그죠? 그 스케일로 가게 되는 걸 뭐라고 하면 마이크로 스케일로 가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케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노 스케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분자 스케일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일레귤러해지고 예측이 불가능해지는데 그렇게 보기는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좀 더 큰 스케일로 본다.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 스케일 정도로 본다. 1에 1 곱하기 10-6승이잖아요. 15-6승 미터 정도 되는데 그 스케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연속적인 어떤 현상이 연속적으로 우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우리가 컨티뉴움이라고 합니다. 컨티뉴움. 연속체라고 하는 거예요. 연속체, 컨티뉴움.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이렇게 작은 스케일로 가는 거를 우리가 statistical mechanics. 왜냐하면 거기서 너무 작은 스케일이기 때문에 어떤 통계에 의존한 어떤 어프로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위의 스케일에서 마이크로 스케일보다 더 큰 스케일에서는 컨티뉴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리큘러 관점에서 이해를 하지 않아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매크로스코픽이라고 매크로스코픽 거시적인 관점으로 본다 하는 의미로 매크로스코픽. 그래서 이러한 역학을 뭐라고 하면 클래시컬 메카닉스라고 합니다. 고전 역학. 근데 이제 물리학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쪽 이제 학문은 거의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클래시컬 메카닉스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계속 뭘 하는 거예요. 작은 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 학문 이런 것들 계속 더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할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서. 고전 역학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할 게 없어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학기 배우는 유체역학이 도대체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유치역학의 적용 범위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인체라는 휴먼의 물이 차지하는 비율 70%인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혈관이 지나가는 이 모든 게 유체역학이잖아요. 혈류가 혈관을 따라 지나가는 이 모두가 관내 유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체역학을 이해해야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지난 시간 설명했던 것처럼 뭐예요? 베르누이도 그 뭐예요? 의사였잖아요. 의사인데 인체를 연구하다 보니 압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체역학을 알아야 했던 거고, 나중에 제가 그때는 설명 안 드렸죠. 푸아셀이라는 사람도 관 유동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의사인데 유체역학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유체역학의 적용 대표적인 범위가 휴먼 바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브리딩을 하고 있어요. 호흡을 하고 있어요. 보통 1분에 몇 번? 한 12번 정도? 들숨 날숨을 한 번의 주기로 봤을 때 한 12번 정도 호흡을 해요. 보통 5초에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타이덜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과정 동안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폐에 전달이 되고, 그렇죠? 폐에 전달이 되고 폐의 끝단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꽈리가 막 있죠. 꽈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디다 전달됩니까? 산소가 이제 몸으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장으로 또 전달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디퓨전이 일어나는 거죠. 물질 전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 전달이 일어나고 다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들숨 날숨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서 산소를 이제 몸으로 보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이 모든 과정이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역학.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유체역학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 파이프 플로우. 산업계의 많은 문제들은 배관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관 쉽게 예를 들면 싱크대도 다 배관이잖아요. 배관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고 어떻게 하면 압력을 하고 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누구더라? 이필모인가 하여튼 연예인인데, 그때 되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기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면서 뭐더라? 그러니까 애가 이제 물놀이를 했어요. 물놀이를 했는데 물놀이를 이제 거실에서 열심히 하고 이 물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 탱크가 너무 무거운가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장실에 싱크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이렇게 배수로로 하여튼 화장실에 일단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빼서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자기 이거 잘 안다고 자기 과학에 맥가이버라고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여기서 뭔 행동을 하냐면 프라이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관이 처음에는 지금 공기로 차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를 어쨌든 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오면은 이게 물이 여기 꽉 차게 되면 압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걸 프라이밍이라는데, 처음에 물을 이제 끌어내는 그 기름 빨아들이듯이, 그래서 여기서 입으로 이거 빨아당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오면서 물이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드디어 해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초기에 조금 물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초기에 물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자기가 이제 완성했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이 필모가 그 아내의 맛인가 제가 정확히가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저는 이게 안 될 거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예측했죠. 왜? 유체역학으로 말이 안 되니까. 초기에 물이 좀 나오는 거는 뭡니까? 이 물의 높이가 수두차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얘가
여기보다 높이가 더 높으니까 그걸로 해서 압력 차이로 인해서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뭡니까? 충분한 압력 차이가 계속 있어야 돼요. 어디 사이에서 이 입구와 이 출구 사이에 압력 차이가 꾸준히 걸려 있어야 유체가 계속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드라이빙 폴스가 따로 없잖아요. 단순히 이 드라이빙 폴스는 뭡니까? 유체의 물 높이의 차이 올 수 있는 압력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펌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끌어내려면 펌프로 동력을 만들어서 얘를 끌어내는 방법,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안 그러면 이게 굉장히 높은, 얘가 더 위치가 높은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로 얘를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끌고 가려면 이 관이라는 거는 마찰력이 존재해요.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마찰력을 극복하고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마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압력 차이가 존재해야 유체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방송을 보고 자기가 이게 모세관 현상이라고 막 설명하는데 모세관 현상 아닙니다. 아니고 완전 잘못된 유체역학 지식을 그 방송에서 설명을 하는데, 물론 마지막에 정정을 합니다. 이거는 모세관 현상은 아닙니다. 뭐 압력 차이에 의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유체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게 되겠다 안 되겠다, 말이 되겠나 안 되나,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그걸 아내랑 같이 보면서 저 말이 안 된다, 저거는 분명히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왜냐하면 막 이렇게 유체역학적 설명하니까 와이프가 좀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너무 또 공학적 지식을 막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적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내 유동,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모든 관에 대한 유동, 꺾인 관, 뭐 아니면 수직관, 수평한 관, 아니면 수직관, 이 관내 유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체역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자동차 회사에서 한 3년 근무했었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3년 동안 다녔는데 그 얘기는 또 그만하고, 하여튼 자동차 회사에 다니면 이렇게 자동차에서 제가 제일 이렇게 멋있어 보였던 게, 이렇게 유체를 막 흘려서 여기다가 실험을 막 하는 거예요. 풍동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가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으로 인해서 드래그 코에피션스 CD, 항력 계수를 구하거든요. 그러면 이 어떤 형상이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런 거, 그 당시에 보여주는 이렇게 스트림한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뒤에가 딱 떨어지는 게 그때 항력이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하여튼 신기하던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학부 졸업하고 그 회사에 갔었으니까 신기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 관심을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유체역학이다. 학력 개수를 만약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나는 30% 줄이면 연료를 10%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 정도의 관계가 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체역학이랑 직결돼 있다.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들, 왜 하늘을 날 것인가? 그렇죠? 날개 모양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날개가 위에는 볼록하고 아래쪽은 약간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생긴 이유, 그죠? 다 이제 여기 유동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를 좀 빨리 지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막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유체역학이고, 그리고 여기서 구멍을 내 가지고 유체가 여기 뒤에 세퍼레이션을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유체역학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체역학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체역학은 결국, 유체역학을 푼다는 말은 결국 열도 같이 이제 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체랑 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 그래서 열유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열유체. 근데 학회의 관점에서는 유체역학 학회랑 열역학 학회는 따로 있어요. 열공학 부문이라고 하고 유체공학 부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계학회 안에서도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어쨌든 요즘은 이게 서로 섞어서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유체공학 하시는 분들은 전산유체역학을 많이 하고요. 전산열유체공학을 많이 하고, 보통 열공학 하시는 분들은 실험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분야 이외에도 순수 유체역학 이외에도 히팅, 그다음에 난방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에어 컨디셔닝, 냉방, 그다음에
유압 브레이크, 하이드롤릭 브레이크, 자동차에 들어가는 하이드롤릭 브레이크 이런 게 다 그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하이드롤릭 브레이크가 이런 거. 그다음에 루브리케이션 시스템, 윤활 시스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워터 펌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유체역학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유체역학이랑 관련이 있어요.